네, 끝내주는 인터뷰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하는 한편 또 한편으로는 이제 곧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제 질서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때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걸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민경태 국립평화통일민주연구원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만약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휴전에 들어간다면 트럼프 대통령하고 푸틴 대통령하고 관계는 협력으로 갈까요? 아니면 새로운 갈등으로 갈까요? 예, 상당히 흥미로운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쉽게 예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저는 그 역키신저 전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역키신저 전략. 네, 네. 70년대 그 닉슨 정부에서 키신저 전략을 통해서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과 대탕트를 시도했는데, 그렇죠.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을 끌어들인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서 러시아가 아니라 중국이 미국 입장에서 최대 위협이다 보니까 리버스 키신저, 역 키신저 전략이라 해서 이제는 러시아와 관계 개선을 통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밀착된 걸 좀 띄워놓고 견제하는, 중국을 견제하자는 그런 얘기들이 트럼프 일기 때부터 나오기 시작했었죠. 하지만 당시에는 뭐 미국 트럼프 대통령 상황이라든지 이런 여건이 안 맞아서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는데, 만약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미러 관계가 개선된다면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 견제라는 미국의 목적과 맞물려서 미러 관계 개선 가능성도 우리가 한번 주시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이신데 과거에는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을 끌어들이는 키신저 전략이었다면 지금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역키신저 전략, 러시아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흥미로운 주제. 자, 그렇다면 휴전 이후에 러시아하고 북한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예, 이것도 이제 상반된 전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북한을 필요로 해서 뭐 잠정적으로 이렇게 취했다가 그 효용성이 전쟁 이후에는 떨어져서 북러 관계가 소원해질 것이라는 시각도 있는 반면에,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에는 지정학이 변했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 동아시아가 매우 중요해졌고, 그래서 동아시아의 거점으로서 북한이 계속 활용 가치가 높다. 또 그리고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원이 풍부한데 북한은 노동력이 있고 또 제조업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군수공장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상호보완적인 협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시각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저는 여기다가 이제 북미 관계 개선 가능성하고 한번 연계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북한이 만약에 미국이 접근한다고 해서 중국과 러시아와 모두 이제 소원해지면서 등을 돌리면서 미국하고 가까워질 가능성은 매우 낮죠. 하지만 미국과 러시아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상황에서 전쟁 이후에 가까워진다, 개선된다고 한다면 미러 관계 개선과 맞물려서 북미 관계도 같이, 왜 지금은 북러가 밀착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런 입장에서는 쉽게 북미 관계도 같이 병행해서 개선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제가 얼마 전에 그 모스크바를 다녀오신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모스크바에 북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식당도 다시 열었고 아마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한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더 놀라운 거는 북한이 한 10,000명 정도를 그 러시아의 우리가 드론 공장에 취직을 시켰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북러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질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면 푸틴 대통령이 미국하고 북한하고의 대화를 주선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만약 미러 관계가 개선이 된다고 한다면 러시아가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사실은 여러 가지 변수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아직은 미러 관계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속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다양한 전략적인 그런 시나리오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일부 언론에서는 2020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에 그 북미 정상회담이 상반기 중에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북한이 다시 대화 테이블로
나올까요? 사실은 이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조건이 변했고 그래서 여러모로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는 참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특히 우리 정부가 꾸준히 그 남북한 간의 신뢰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 상당히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북한이 좀 긍정적인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난 에이펙 전후로 해가지고 북미 접촉 시도가 이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진 못했지만 북한 입장에서 볼 때도 미국을 아예 이런 식으로 계속 외면하기보다는 전략적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것이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된다면 그런 측면에서의 접촉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고 또 한국이 또 저는 여기서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제까지 이제 뒤에 물러서서 방관자나 관찰자로 그냥 머물기보다는 뭐 직접 당장 나서긴 어렵겠죠. 하지만 우리가 북한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우리만의 구상이 필요하다. 지정학적인 전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고 그 구상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한반도의 주인으로서 앞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번에 그 하와이에서 노딜이 생기면서 이제 우리 김정은 위원장 큰 타격을 받았는데 결국은 공개적인 자아 비판다운데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몇 차례 만나자고 했을 때 만나는 게 유리했을까요? 어떨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북한으로서는 아마 좀 더 레버리지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숨고르기를 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 교수님은 북한을 오랫동안 연구를 해오셨는데 이 소위 북한이라는 여기에 잠재력 이런 건 어떠한 잠재력과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결국 이거는 정말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바뀔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이제 북한을 둘러싼 정치 군사적인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사실은 한반도가 유망한 지역이라는 것은 뭐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글로벌 투자 자본이 북한에도 매우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정치 군사적인 제약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과거에는 우리가 아니면 북한에 관심 갖는 나라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북한의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한 글로벌 자본의 관심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남북한의 그런 미래 공동 성장하는 전략을 우리가 능동적으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글로벌 자본이 북한에 먼저 진출해서 선점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남북 관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뭐 뒷짐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통일 문제도 저는 생각을 해본다면은 우리가 뭐 하나의 민족이기 때문에 어떤 민족적인 당위성으로 통일을 해야 된다 이 얘기로서는 더 이상 이제 특히 젊은 세대한테 설득력도 없고 사실은 우리가 실질적인 실용적인 측면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는 것이 우리 국익을 위해서도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고 한 발짝 한 발짝 변화를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북한이 경제 협력으로 본다면 잠재력이 있다면 어떤 잠재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하고 이제 뭐 우리하고 국토를 접경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한테는 매우 중요하고요. 여기서 이제 군사적인 긴장이 해소되는 것만으로도 우리한테는 능동적인 그런 어떤 여러 가지의 활로 그리고 대륙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 해양을 연결하는 한반도의 그런 교량으로서의 그 기능이 지금은 죽어 있고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연결되는 교량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렇죠. 지금은 우리가 뭐 섬 아닌데도 섬과 같은 철책선 때문에 그런 거죠. 예, 한국인데 그런 것을 우리가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 해양으로 뻗어나가는 우리 교두보 교량의 역할을 살릴 수 있다는 지리 경제학적인 문제가 있고 또 남북한만 해도 여러 가지로 인적 자원의 교류라든지 북한의 자원을 활용한다든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시너지를 얼마든지 발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과도한 군사 비용 지출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분단과 대립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해소됨으로써 우리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기대를 북한 해봅니다. 자원 얘기하셨는데 북한의 자원이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북한의 자원이라는 것이 이제 추정치이기도 하고 과거에 뭐 일제 강점기를 비롯해서 과거에 이제 추산된 내용이기 때문에 정밀한 이제 측정이 다시 또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우선 이제 북한이 마그네사이트 단천 지역만 해도 뭐 세계 매장량 2위에 되는 그거는 이제 노천광산이기 때문에 쉽게 확인이 되는 것이죠. 예, 예. 뿐만 아니라 뭐 텅스텐이라든지 히토류라든지 다른 흑연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지하 자원이 있다 이런 지하 얘기인가? 자원이 있으니까 앞으로 그것을 전략적 측면에서 특히 지금 미중 간에도 히토류 자원과 같은 그 공급망의 그런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가치를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교수님 연구를 보니까 그게 한 몇천조 원은 된다 이런 자료가 있던데 그죠? 또 교수님 연구 중에 재밌는 거는 미국과 일본 같은 해양 세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서쪽 우리 한국의 서해안보다는 이 동해라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 더 그럼 이 동해안의 지정학적 의미는 어떤 게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뭐 지리적으로 봤을 때 지정학적으로 중국, 러시아는 북한과 접경하고 있고 특히 이제 중국은 서해안 쪽에 가깝게 돼 있고 또 일본과 미국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한반도의 동해안 지역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해양 세력이 한반도에 접근하기 위한 동해축이 매우 유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특히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이 매우 관심을 가지고 원산을 개발하고 있고 또 동해안 일대에 단천이 또 자원개발 단천이 있고 또 교역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청진항, 나선항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동해안에 위치돼 있고 또 우리 부산의 해수부가 인전하면서 북극항로 시대의 동해안 축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해안을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해양 세력이 북한의 어떤 원산이라든지 단천이라든지 이런 거점에 경제적으로 진출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지정학적인 의미도 크리라고 봅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거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관점에서도 미국이 유라시아 대륙 동쪽 한국뿐만 아니라 북한에도 교두보를 마련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 푸틴 대통령 보면 이 베링해를 서로 미국 알래스카하고 베링 러시아 땅을 연결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면 알래스카하고 러시아 땅하고 연결하고 밑으로 쭉 내려오면 블라디보스톡이 있고 그 우리 자르비노항이 있고 나진 청진항이 있고 원산이 있고 단천이 있고 금강산이 있고 이 동해안으로 쭉 부산까지 이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런 면에서 북극 항로가 만약에 그 푸틴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합의가 일어나게 되면 이 동해안에 새로운 질서가 오게 될 텐데 이 북극 항로가 본격화되면 동해안은 실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준비해야 될 그런 변화라고 한다면은 이제 북항로가 지나가는 지역이 이제 러시아하고 관련된 그렇죠. 그래서 러시아하고 관계 개선도 좀 병행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거점 항만을 어디로 설정하느냐 북극항로 시대에 그것도 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거점 항만. 예. 네네. 기존에 우리 동아시아 지역과 유럽을 잇는 남쪽 해상 항로의 거점 중간 지대들이 홍콩이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그 길목에 위치해서 발전을 할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한반도에서는 어디를 거점으로 할 수 있을까 매우 중요한데 우선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부산이 지리적으로도 매우 유망한 이미 거대한 물동량이 많은 항구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반도의 다른 항구 도시인 뭐 원산, 청진, 나선과 좀 기능적으로 이렇게 분업하면서 부산의 기능을 보완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협업하느냐 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북극 항로는 이제 기후가 혹독한 북극을 배들이 지나가다 보니까 배를 이제 수리도 하고 보완도 여러 가지 수리 조선이 또 매우 수리조선. 매우 그 필요로 하는데 수리 조선 산업을 이제 뭐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된다면 북한 측 항구 도시에다가 수리 조선을 유치하는 것도 하나의 또 대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지금은 동해안 쪽이 부산, 울산, 포항 정도가 있었다면 북한 본격화되면 이제 삼척, 동해, 속초, 원산, 나진, 선봉 이런 데가 동쪽의 해안 도시가
새로운 운명을 맞이할 가능성이 많아지겠네요, 그죠? 그렇죠. 예, 특히 과거에 이제 두만강 일대, 두만강 개발 계획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당시에 뭐 중국, 러시아, 한국, 일본, 몽골까지도 이제 포함됐었는데 네. 근데 이제 북한이 거기에 이제 탈퇴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잠잠해지다가 최근에 러시아가 다시 또 이쪽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중로 접경지대인 나선, 핫산, 훈춘 이 삼각지대에도 우리가 한번 관심을 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막혔던 공간이 이제 우리 생명체에 비유하자면은 이제 혈관이 막히고 신경망이 단절됐다가 남북이 다시 물류 인프라로 연결이 된다면 다시 혈액이 돌고 피가 돌고 신경망이 연결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큰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핵심적인 지역 중에 하나가 우리 동해 지역이 될 것이고 특히 동남권에 우리 한국은 산업단지들이 밀집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북한도 산업지대가 뭐 김책이라든지 함흥이라든지 화학산업과 철강, 제철이 다 동해 쪽에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을 잘 연결한다면 효율적으로 남북 한의 산업 간을 연계를 해볼 수도 있고 또 동해선 물류가 있고 또 남북한 강원도에 또 관광 자원이 있고 사실은 무궁무진한 그런 잠재력이 있는 지역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동해안 지역이 그 관광 자원도 있고 또 하나는 어쨌든 저쪽도 북한도 공업화 지역이 주로 동쪽에 있죠. 우리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양 세력 자본이 접근하기 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여기에 만약에 미국, 일본이 만약에 동해안, 북한 지역에 투자가 들어온다고 한다면 한반도 입장에서 보면은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죠. 자본이 들어와 있으니까 여기에는 더 이상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 경제로 가는. 특히 이제 우리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보기에는 원산 갈마지구에 대한 엄청난 애정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과연 트럼프 타워는 원산 갈마지구에 세워지게 될 것인가 이런 세계적인 이 호사가들의 관심이기도 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직접 북한의 해안가에 콘도 짓기 좋은 땅을 두 곳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트럼프 월드 같은 국제자본 참여 가능 이런 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북한이 매우 공들여서 원산 갈마해안 관광지를 준비해 왔고 작년 6월에 완공하고 7월부터 개장했지만 아직 대규모 관광객 유입은 미미한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전체 규모는 매우 큽니다. 뭐 워터파크라든지 공연장이라든지 숙박시설 뭐 2만 명 수용 이런 규모가 있지만 아직 계획된 전체 시설이 모두 완공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이것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한국 관광객 그리고 국제사회의 제재 완화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개별 관광은 제재하고 무관하지만 실질적으로 국제 자본이 북한의 관광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별도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만약 저는 뭐 상상을 해본다면 올해 상반기에 북미 간의 접촉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원산을 한번 고려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하고 원산에서 정상회담을 가지고 또 지금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가 계속 매년 연장이 되고 있는데 임시 조치지만 이것을 상징적으로 해제해 준다면 그러면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또 미국 입장에서는 큰 부담 없이 국제사회 제재와는 무관하게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좀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전략적인 옵션으로서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것을 우리도 좀 주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설 수는 없지만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전략적인 준비를 우리 자체적으로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원산을 말씀하셨는데 원산은 김정은 위원장의 고향이기도 하고 북한이 역량을 집중하는 곳이기도 한데 이 원산이라는 게 이제 북한에 있는 강원도란 말이에요. 이게 남쪽에도 강원도가 있지만 북한에도 강원도가 있는데 이런 그 갈마 해안 지구가 왜 원산인 거예요? 그래서 지도 놓고 한번 보시면요. 서울이 있고 평양이 있고 음. 서울과 평양에서 서울, 평양. 예 그리고 제일 가까운 동해안 지점이 원산입니다. 아 그런가요? 이거를 연결하면은 잘록하게 생겨서 그런가? 네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평양에서도 가깝고 서울에서도 가까운 동해안의 지점을 꼽는다면 원산이고 삼각축을 이렇게 형성하고 있어서 예. 미래 한반도에는 이 삼각축을 중심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되고요. 원산이 또 날씨도
매우 좋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청진보다는 상당히 온화하기도 하고 여름에도 뭐 부산보다 덜 덥기도 하고요. 또 미세먼지 영향도 동해안 지역에서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사계절 날씨도 좋고 주변에 또 금강산이라든지 마식령이라든지 통천, 고성 관광 자원도 풍부하게 주변에도 있죠. 그리고 이제 뭐 미국과 일본의 국제자본 투자도 유망하고 그래서 이 통일부가 최근에 그 접경지대 평화경제특구 구상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올해 내년에 이제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는 것을 예정을 하고 있는데 유엔 경제 제재를 완화하는 지대로서 전략적 구상을 한번 하면서 평화경제특구를 이런 강원도 고성 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에 준비해 보는 것도 유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교통이나 관광 인프라 개발에 대해서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 제재를 일부 완화하거나 해제하는 그런 방향도 국제사회하고 협의해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럴 수 있겠네요. 하나는 원산 금강산이 이어지는 관광 통로가 하나 있을 수 있을 거고, 그죠? 또 하나는 이거 중요한 대화인데 평화경제특구. 이거 제가 꿈꾸는 건데. 네. 그러니까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북한 땅 아니니까 북한 마음대로 이거 막 부시고 이래가지고 국민들의 분노를 많이 내왔는데 이게 만약에 북한하고 우리 대한민국하고 사이 지역에다가 평화경제특구를 만들어서 이 국제적 자본이 함께 투자하는 형태를 만든다면 이건 인류사의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겠네요. 이게 현재 통일부에서 어느 정도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평화경제특구. 평화경제특구는 이제 지금 각 접경 지역의 여러 지자체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그거를 이제 이제 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2026년, 27년에 한 4개 정도의 특구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각 지자체들은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만약에 고성지대가 그렇게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추진을 한다면 다양한 그 관광과 또 그리고 저는 또 뭐 여러 가지 상상을 한번 해본다면 여기에 어떤 첨단 친환경 산업의 테스트베드 이런 것을 이제 조성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교수님 그 연구 논문 많이 보면은 남북 강원도 여기에 메가시티를 만들자. 이 가능성이 제일 높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내용이 동해안의 남북한 강원도 이 메가시티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예, 그래서 한반도에 저는 이제 뭐 서해안 축과 동해안 축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가 보통 경의선 축이 산업지대가 집중돼 있고 경의선과 경부선 축이 이제 서쪽의 핵심적인 산업시대 축이라면 동해안 축이 이제 또 남북의 강원도를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지역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는 고성 이제 전망대 가 보면 사실 남북의 산맥과 해안은 그냥 연결돼 있죠. 우리가 그렇죠. 이제 이물을 거기다가 그어놓은 것인데 그래서 이러한 자원과 해안 관광 명소를 저 지도 나왔네. 저기네요, 그죠? 네. 제가 그 서울평양 스마트 시티라는 책에서 이제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던 내용인데 저 지역은 이제 맨 위가 어디죠, 저기가? 저희가 이제 원산 위에 금강산, 네. 속초, 양양, 양구, 강릉, 네. 평창 여기를 이제 하나의 메가시티를 만들겠다. 예, 그러니까 한 클러스터 형태로 해서 저희가 이제 뭐 자연 자원도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해상도 연결이 돼 있고 그래서 남북 강원도를 연결하는 그런 매력적인 공간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데 경의선 축이 이제 산업 시설과 제조업이라면 이쪽은 저는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중동부 지역은 이제 백두대간도 지나가고 수려한 자연 환경도 있고 생태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산업은 뭐 제조업보다는 오히려 농생명 단지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의 경원선 일대 거기에 경원선이 지금 단절돼 있지만 지나는 북한 지역에 보면 세포 지역에는 축산 지대가 조성돼 있고 또 고산이라는 지역에는 북한이 과수 농장을 만들었는데 그런 쪽에 우리가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가지고 첨단 스마트팜이라든지 우리 농생명 연구단지라든지 이런 쪽을 조성해서 뭐 잘 아시겠지만 네덜란드의 바헤이닝헌의 농생명 푸드밸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특화시켜서 우리의 자연 환경과 이런
것을 잘 활용해서 고산지대의 약용식물이라든지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뭐 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산업, 그리고 친환경적인 관광 자원들, 이런 것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지대로서는 고성이 또 매우 아름답기도 하고 좋으리라고 생각되고요. 하나는 또 이제 그 고성 지역에 보다 보면 뭐 테스트베드를 조성한다고 한다면, 최근에 뭐 테슬라의 자율주행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거 유발 하라리의 그런 어떤 북한이 자율주행차로서 유망한 지역이라는 언급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북한 지역에 그런 테스트베드를 유치해보는 꿈도 한번 꿔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 좀 전에 유발 하라리 말씀하셨는데, 그 유발 하라리가 전 세계에서 자율주행차가 가장 빨리 움직이게 될 것이 북한일 것이다. 아마 규제가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이 고성 같은데 평화 경제 자유구역인데 소위 완전한 AI 시대의 테스트 베드가 되는 도시죠. 응? 그렇죠. 자율주행도 해보고 원격 교육도 해보고 원격 의료도 해보고. 왜냐하면 북한은 뭐 돈이 적으니까 병원을 많이 지을 수도 없고 네. 학교를 많이 지을 수도 없으니까 그런 새로운 AI 시대에 실험을 할 수 있는 특구를 만들면 괜찮겠다, 이런 말씀이시네, 그죠? 여기에 네. 다국적 자본이 들어가자. 그렇죠. 이제 그런 유망한 새로운 산업을 유치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친환경적인 산업이어야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관광과 연계해서 저는 또 우리의 K 의료가 상당히 수준이 높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의 한국의 이제 병원을 방문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북한 원산 갈마 해양 관광지구에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휴양과 여러 다양한 산업들을 연계한 그러한 복합 관광지대로 만든다면, 지중해변을 가본다면 거기 단순 관광이 아니라 다양한 여러 가지 뭐 요양원, 휴양 시설과 웰리스 산업이 다 연계돼 가지고 이렇게 복합 산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한반도의 남북한 강원도 지역은 그러한 관광과 다양한 친환경 생태를 중시하는 산업들이 어우러지는 그러한 미래를 한번 꿈꿔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네, 저렇게 되면 좋은데, 우리가 서쪽의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는 아픔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북한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되지 않게 하려면 뭔가 이 국제적인 자본들이 함께 참여하는 뭐 그런 국제 도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예, 그것도 상당히 정말 의미가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제 한반도 평화를 국제사회가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모델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과거에 이제 이런 것을 한반도 이익공유 시스템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 봤는데요. 남북한만이 그냥 우리끼리만 잘 살겠다가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가 주변 지역의 여러 나라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그래서 한반도 평화를 통해서 여기가 성장하는 것에 여러 국가들이 같이 열매를 공유할 수 있게 한다면 그 평화 경제로 가는 동력을 국제사회로부터 더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국제자본 유치를 통해서 이 지대가 평화 경제가 활성화돼서 그 열매를 주변 국가들이 다 공유한다면 더욱더 이제 공고화되고 전쟁의 가능성을 낮추면서 특히 그 경의선 축뿐만 아니라 동해안의 남북 강원도 축도 매우 유망한, 특히 해양 세력이 접근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국제자본에 투자하고 연결시킬 수 있다면 매우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고성이나 이런 남북한 접경 지역에 국제적인 자본이 투자하는 평화경제 특구, 다양한 실험을 하는 게 있으면 좋겠네. 네. 근데 이런 것을 하려면 결국 우리가 이런 걸 설계할 수 있는 설계자, 과거에는 강대국에 그냥 휘둘리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이런 과감한 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텐데, 우리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는 사실은 그 강대국들의 지정학 전략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어떻게 하면 잘 대응할까, 어떻게 하면 잘 예측해서 피해를 최소로 할까, 이러한 수동적인 입장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의 역량이 이제는 상당히 국제적인 수준의 이 정도의 경쟁력을 가진 역사 이력을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문화적인 경쟁력도 그렇고, 지금은 우리 스스로도 국가적 위상이 올라간 만큼 우리 스스로 지정학 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인도 태평양 전략도
그것이 미국에서 먼저 나왔다기보다는 일본이 구상해서 아베 수상이 구상해가지고 미국 뇌에 심은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전략이 가능한데 우리가 이제는 일본보다 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지정학 전략을 미리 구상하고 그리고 잘 설득해내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초강대국이기 때문에 군사력으로 막 이끌어갈 수는 없는 거겠지만 우리 입장에서의 지정학 전략을 구상하고 그 지정학 전략이 주변 국가들한테도 어떠한 전략적 이익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함으로써 아까도 말씀드렸던 한반도 이익공유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구상을 제안함으로써 그들이 동참할 수 있게 만드는 하지만 그 구상은 우리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끌어가는 그런 지정학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고요. 그런 구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북미 관계 개선 가능성, 뭐 정상회담 가능성에서도 우리가 그냥 물러나 있기보다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다양한 구상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수님은 오랫동안 이제 우리가 북한하고 협력하는 메가시티 전략 이런 걸 많이 연구를 해오셨는데 이제 트럼프 푸틴 대통령이 협력을 하고 북극 항로 시대가 열리게 되고 남북이 화해 시대로 가게 됐을 때 이 동해안 축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보자. 응? 이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도전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선은 사실은 저는 이러한 구상을 국민적인 지지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런 전략적 방향에 대해서 잘 알리는 것도 필요하고 하지만 이것에 대한 게 어떻게 보면은 그야말로 우리의 실용적인 전략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뭐 가치 중심이 아니라 우리 국익을 우선하는 실용 외교의 그런 방향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 그동안은 우리 한반도 평화를 우리 입장에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국가의 입장에서 그들한테 어떠한 도움을 이게 이익이 될 수 있을지를 우리가 설득해 나가는 구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통일은 우리 민족이니까 통일 이런 거 말고 평화와 통일이 주변 국가한테 어떤 이익이 올 건지 설득해내야 한다. 네, 그러니까 이것이 뭐 우리끼리 잘 살아볼게, 우리끼리 한반도 평화를 이루어서 남북한만이 잘 살자가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사실은 주변 국가는 시큰둥할 수밖에 없죠. 오히려 남북이 합쳐지면은 오히려 경계하는 나라들이 더 많을 텐데 그렇다면 그것이 아니고 남북의 평화가 이룩됨으로써 주변 국가들도 어떤 측면에서 실질적인 이익이 있을까를 우리가 구상을 하고 그것을 설득해내고 그걸 구체적인 그림으로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가 미국이 그 건국 250주년이거든요. 아마 미국이 대대적인 이 250주년 기념 행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 아마 세계 평화를 향한 노력과 아마 노벨상을 받고자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그런 면에서 원산 지역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타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또 하나의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건 어쨌든 북한은 그래도 핵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면에서의 우리 한편으로는 안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또 생각해 봐야 될까요? 사실 뭐 최근에 뭐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핵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대로 지금 방치하기보다는 남북한 간의 한 발짝이라도 평화를 향해서 나아가는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지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이제까지는 어떻게든지 북한을 제재와 압박을 해서 이것을 그 힘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관념들이 남아 있었는데 이제까지 그것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상황에서 계속 방치해 둔다는 것은 우리한테 실익이 전혀 없는 오히려 위험만 증대시키는 거니까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라도 지금 일단은 뭐 END
얘기도 나왔지만 일단은 이것을 멈추는 것부터 또는 그 전에 남북한의 신뢰를 구축해서 관계를 개선하는 것부터 한 발짝이라도 뛰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 북미 관계가 개선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북한이 미국이나 일본이나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을 우리가 찬성하는 그런 입장을 명백히 우리 정부가 밝혔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북핵 문제는 현실로 인식을 해야 되겠죠. 이것을 현실로 인식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입장에서 북한의 비핵화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목표이긴 하지만 당장 해야 될 일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그래서 평화로 한 걸음이라도 먼저 디뎌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민경태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한반도가 어느 끼어 있는 나라가 아니고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을 연결할 수 있는 연결 지점이 있을 수 있다. 네, 북극 항로라는 시대가 열리게 되면 동해안에 새로운 협력이 생길 수 있다. 또 북강원도와 남강원도를 연결하는 평화 경제 특구 이런 국제적인 자본이 참여하는 세계적인 도시, 실험 도시를 만들어 볼 만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결국 이걸 해 나갈 때는 담대한 계획, 설계를 하는 능력, 외교 능력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신 민경태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는 독일이 주변 국가의 강대국의 견제를 뚫고 통일을 2번 이뤘습니다. 비스마르크 시절에 합스부르크와 프랑스와 러시아 주변의 강대국을 견제를 뚫고 통일을 한번 했고요. 2번째 콜 수상 시절에도 주변 강대국과 협력하여 독일의 통일을 이뤄내서 유럽의 절대 강자로 등장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될까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시진핑 주석과 면담 이후에 지금 상해를 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마 상해 임시정부를 들르시게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상해 임시정부 갔을 때 정말 눈물이 많이 났었는데 이 나라를 잃고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가혹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좀 제가 기차표 티켓을 한번 구경시켜 드릴게요. 이게 1936년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90년 전에 우리 손기정 마라톤 선수가 일본 동경에서 후쿠오카까지 와서 후쿠오카 배를 타고 부산에 와서 부산에서 하얼빈으로 가서 하얼빈에서 모스크바로 가서 모스크바에서 베를린 올림픽까지 가는 기차표 티켓입니다. 저게 1936년도에 있었던 것입니다. 9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는 남북 문제를 풀지 못하고 기차조차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한번 타개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또 하나 우리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우리 북강원도 출신이죠. 통천 출신인데 정정 회장이 솥대를 몰고 방북을 하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의 역사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현재 한미 간의 동맹파 그리고 남북이 잘 지내자는 자주파 이런 논쟁이 있는데 우리는 미국과도 잘 지내야 되고 남북 간에도 잘 지내야 합니다. 우리가 손기정 마라톤 선수의 기차가 다니는 그런 날을 꿈꿔야 될 것이고 미국과도 잘 지내고 북한과도 잘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정 회장의 소대 방북과 같은 우리의 과감한 발상도 도전도 우리의 운명을 바꾸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